독일 국방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나토 창설 75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필수 파트너 최고 등급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독일인 분석관 옆에 공동 서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구관이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깎아내리던 바로 그 사람이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그를 무릎 꿇게 만든 건 외교적 압력도 정치적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직접 목격한 72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일리히 베버라고 합니다. 독일 미넨공과대학에서 군사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 연방군 전략분석국에서 22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나토 방위력 평가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무기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BTS,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군사기술이요? 미국이 설계한 무기를 라이선스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아시아 방산을 논할 때 거론되는 나라는 일본과 이스라엘 뿐이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22년간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단 72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거대한 충격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베를린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 본관 4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나토 방위력 평가위원회 소속 고위 관계자 6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최대 과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상황은 더 긴박해졌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유럽 방위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공포가 나토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입에서 프로젝트명이 나왔습니다. 플랜 B.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를 찾아 평가하라는 임무였습니다. 후보국은 세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한국.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 1위일 것이고 터키가 2위, 한국은 형식적으로 넣은 들러리일 것이라고요. 아이언돔과 메르카바 전차를 보유한 이스라엘을 한국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한은 45일이었습니다. 세 나라를 각각 현지 방문하고 방산시설을 직접 실사한 뒤 기술력, 양산 능력, 수출 실적, 독자 개발 비율까지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나토 본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20년간 나토의 방산 파트너십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쓰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22년간 숫자로 먹고 산 사람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일본 방위성에서 옵저버 한 명이 파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 자격으로 참관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사토 게니치,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소속 연구관이었습니다. 옆을 걷던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알아요? 도쿄에서 꽤 유명합니다. 아시아 방산 분석에서는 일본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까다롭기로도 악명이 높아요.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적인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옥저버일 뿐이니까요. 평가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45일 후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1순위는 제가 가장 무시했던 나라였고 그 보고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옥저버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 게니치를 처음 만난 것은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다음 날이었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3층 소회의실에서
각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토는 제가 예상했던 인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검은색 슬림핏 정장에 금태 안경, 왼손에는 검은 모스킨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첩을 펼치고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기록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이력을 들었습니다. 도쿄대 공학부 졸업,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에서 20년 근무, 전문 분야는 아시아 지역 무기체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논문만 30편이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일본의 방산 기술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가 귀름해준 대로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 논의가 시작되자 사토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나오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베버 박사님, 한국 방문에 앞서 한 가지만 공유드려도 될까요? 그는 수첩에서 미리 정리해둔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 해외 의존도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2구 자주포의 사격 통제 컴퓨터 핵심 칩셋은 미국산입니다. K 전차헬기 파워팍은 독일 MTU 기술 기반이고요. 수리온 헬기의 엔진은 GE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한 박자 쉬더니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토 실무관 2명이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토가 나열한 것들은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 아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고하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사토는 만족한 듯 수첩에 뭔가를 적었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르쿠스 라이너가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는 독일 연방군 소령으로 제 민헨공대 후배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 실사 담당이었습니다. 3년간 폴란드에 주둔하면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사토 연구관 말 다 들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폴란드에서 K9 처음 봤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곧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실사를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한국으로 향한 것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마음속 순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압도적이었고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확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보고서에 3번 칸을 채우기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였습니다. 베를린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바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고층 건물들, 겉모습만으로는 유럽의 어느 선진국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곧 군사 기술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사토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어김없이 몰스킨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수첩을 덮으며 가벼운 목매를 했습니다. 베버 박사, 내일 창원에서 K9생 9을 봅니다. 양산 속도는 분명 인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양산 속도와 정밀도는 별개의 문제죠.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흩어져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붉은 조명이 어둠 속에서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내일 창원에서 볼 것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다음 날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를 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였습니다. 한화 디펜스 공장 정문 앞에 서는 순간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있었고 공장 안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기름과 쇳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산 공장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보안 게이트를 통과시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이 K9 자주포 생산 라인입니다. 현재 풀가동 상태입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조립 단계별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체 용접부터 포탑 장착, 사격 통제 시스템 탑재, 최종 검수까지 하나의 라인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피체하 2000 자주포 생산 라인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양산 체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방산 공장도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은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수출되어 있으며 폴란드 단일 계약만 1000문 규모라고 했습니다. 누적 생산 대수는 이미 1700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를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700문.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의 PCH2000은 전 세계 누적 생산량이 약 400문입니다. 한국의 K9은 그 4배가 넘는 수량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양산 능력만 놓고 보면 이것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사토가 움직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묵묵히 수첩에 기록하던 그가 걸음을 멈추고 한국 측 담당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양산 규모는 인상적입니다. 인정합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주포의 핵심은 양산 속도가 아니라 사격 정밀도입니다. K9의 CEP, 그러니까 원형 공산 오차 데이터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양을 많이 만드는 것과 잘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흘낏 쳐다봤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산은 빠르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토의 논리는 깔끔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마르쿠스가 한 발 앞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마르쿠스에게 쏠렸습니다. 마르쿠스는 폴란드 주둔 당시 K9 실사격 훈련에 나토 옵저버로 참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토 연구관님, 저는 2024년 폴란드 주둔 시절 K9의 실사격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CEP 데이터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토 포병 교범이 요구하는 정밀도 기준이 있습니다. K9은 그 기준을 충족한 정도가 아니라 2배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이 제게 직접 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주포를 쓴 이후로 독일제 PCH-2000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토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수첩 위에 올려놓은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토의 턱 근육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생산 라인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마르쿠스 옆을 걸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마르쿠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번 출장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바꿀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K9 하나로 나라 전체의 방산 기술력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다음이었습니다. K2 전차 시험장, 사토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수첩을 다시 펼치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K2 전차 시험장에 도착한 것은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경남의 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벌판에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멀리서 엔진 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관제탑 앞에 서자 한국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K2 흑표 전차의 기동 시연과 실사격 시범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 시험은 수십 번 참관해 봤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5, 프랑스의 르클레르까지 어지간한 전차로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톤이 넘는 철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아올랐고 관제탑 유리창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급경사 등판 구간에서 K2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60도 경사면을 밀어붙이듯 올라갔고 정상에서 차체를 공중에 띄우며 착지했습니다. 관제탑에 있던 나토 실무관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수첩에 적으던 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하 시험이었습니다. K2가 수심 4m가 넘는 하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전차가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반대편 두구로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 도의 도하 능력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 단계 위였습니다. 독일 전차를 22년간 분석해온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니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동간 사격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K2가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2km 밖의 표적을 사격했습니다. 포탑이 차체의 흔들림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안정적으로 조준을 유지했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 발, 명중, 세 번째 발, 또 명중이었습니다. 관제탑 모니터에 표적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세 발 모두 표적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관제탑 안이 술렁였습니다. 나토 실무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아까 창원에서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시연입니다. 하지만 시험장 환경은 통제된 조건입니다. 실전과는 다르죠. 한 박자 쉬더니 공격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겠습니다. K2의 초기 파워팩은 독일 MTU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엔진의 심장이 독일 기술이라면 이것을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도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파워팩 문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K2 개발 초기에 독일 MTU의 유로 파워팩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담당자가 아니라 마르쿠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 연구관님, 맞습니다. 초기 파워팩은 독일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사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마르쿠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이후 국산 파워팩을 독자 개발 완료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개발한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로 구성된 순수 국산 파워팩입니다. 성능은 MTU 원본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회한다는 것이 나토 기술 평가팀의 공식 견해입니다. 마르쿠스가 사토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열식 전차의 해외 수출 실적은 현재 0건입니다. K2는 3개국과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셈입니다. 관제탑이 고요해졌습니다. 사토의 만년필이 수첩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모니터에 떠있는 표적 명중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초, 10초. 사토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단 한 번도 수첩을 덮은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펜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첩의 적을 반박 논리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험장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에 이어 K2까지 이것은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ADD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미사일, 한국 방산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가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내일이 본 게임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와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토는 혼자 호텔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였지만 아마 오늘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K9과 K2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소주 2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선배, 솔직히 어떻습니까? 예상과 좀 다르죠?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저도 폴란드에서 처음 K9을 봤을 때 똑같았습니다. 독일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 위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내일 ADD에서 뭘 보게 되는 건가? 마르쿠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선배, 제가 사전에 나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수치가 있는데 그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의 스펙만 봐도 유럽의 2급의 미사일을 독자 보유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오늘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거리 어딘가에 세계 최상위급 무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내일 ADD에서 한 가지만 꼭 보세요. 전시실 말고 복도에 있는 작은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들르세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마르쿠스는 웃기만 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압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한 것은 셋째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정문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창원 공장이나 K2 시험장과는 격이 다른 보안 수준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에 지문 인식, 소지품 검사까지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휴대폰은 입구에서 수거되었고 카메라는 물론 개인 전자기기 일체가 반입 금지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지나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하얀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우리의 발소리만이 바닥에 울렸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곳이 한국 방산의 심장부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과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았습니다. 사토는 어김없이 몰스킨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시험장에서 수첩을 덮었던 그 손이 오늘은 다시 만년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반격 논리를 준비해왔다는 뜻이겠지요. 그의 눈빛에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본 게임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계보가 떴습니다.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브리핑 장교가 담담한 목소리로 각 모델의 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2의 사거리와 정밀도, 현무 3 순항 미사일의 지형 추적 비행 능력, 현무 4의 벙커버스터 관통력. 숫자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저는 수첩에 적는 손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터키에서도 이 수준의 미사일 체계를 독자 개발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무 5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재원이 뜨는 순간 브리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탄두 중량, 사거리, 종말 속도, 3개의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브리핑 장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브리핑 장교가 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수치입니다. 실제 성능은 이보다 상회합니다. 실제 성능은 이보다 상회한다.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공개된 수치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토 실무관 한 명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 이걸 독자 보유한 나라가 몇이나 되지? 계산해봤습니다. 2급의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프랑스와 영국도 핵탄두 탑재 SLBM은 보유하고 있지만 재래식 탄두 기반으로 이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독자 탄도미사일 체계는 없었습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을 독일 연방군 소속 분석관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명확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무 -5의 재원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고 탄두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실전적 억지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요격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격률이 높다면 이 미달하기 전에 무력화됩니다.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도 적의 방어망을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토는 이번만큼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밤새 준비한 반격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답하려는 순간 마르쿠스가 또 한 발 먼저 나섰습니다. 사토 연구관님, 맞습니다. 요격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현무호의 종말 단계 비행 특성을 보셨습니까? 극초음속 기동과 불규칙 궤적 변환을 결합한 종말 기동을 수행합니다. 나토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SM-3도 이 궤적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마르쿠스가 사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토 연구관님도 일본 방위성 소속이시니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도입한 이지스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브리핑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스크린에 떠있는 현무호의 재원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초, 10초, 수첩은 펼쳐져 있었지만 만년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을 수 있는 반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다음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브리핑실을 나서는데 마르쿠스가 제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선배, 아까 제가 말한 역사관, 지금 갑시다.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위에 연구소 역사관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숫자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브리핑실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벽면을 따라 유리 진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앞에서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금속 부품을 손으로 깎고 있었습니다. 선반 하나, 드릴 하나, 그리고 맨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설명을 읽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최초의 미사일 개발 현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옆 사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발사대 위에 올려진 조잡한 형태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발사대, 같은 장소. 그런데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서 폭발해버린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발사대 주변이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설명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발사 실패 12차, 12번째 실패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옆에 13차, 14차, 17차 실패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연구원들이 잔해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연구원이 폭발로 부서진 부품 조각을 손에 들고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열장 한쪽에 낡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 일지였습니다. 날짜는 1978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안내를 맡은 장교가 옆에서 조용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줄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오늘도 실패. 하지만 내일은 다르다.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이 일지를 쓴 연구원은 이후 32년간 이 연구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시던 날까지 같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만드셨습니다. 32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사람이 32년을 한 자리에서 바쳤다는 것.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 날 다시 일어서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는 것.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왜 이 사진들 앞에서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1945년 폐허가 된 베를린 거리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우리 조부모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잔해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절망과 의지. 한국의 이 사진들은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으니 맨손으로 만들었고, 실패했으니 다시 만들었고, 또 실패했으니 또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나 그 맨손의 후예가 현무-5가 된 것입니다. 마르쿠스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어젯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꼭 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 브리핑 슬라이드에는 담기지 않는 것, 한 나라의 기술력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역사관 입구에 사토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1970년대 사진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첩은 닫혀 있었고 만년필은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기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한 미사일 잔해 앞에서 메모하는 연구원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이 사진들이 허물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진심이 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관을 나서며 마르쿠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조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례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진해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 군항에 정박한 함정들의 회색 선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ADD 역사관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동안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동 중에 끊임없이 수첩에 뭔가를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해군기지 부두에 도착하자 거대한 검은 선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KSS-III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83m, 배수량 3,750톤. 가까이서 올려다보니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강국입니다. HDW 조선소의 209급과 214급은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고 저 역시 독일 잠수함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잠수함은 독일이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KSS-IIE의 핵심은 수직 발사관 VLS였습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장교가 스크린에 도표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직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7개국. 그 목록이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옆에 선 사토의 얼굴을 흘낏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세계 3위 해군력을 자부하는 일본이 이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 VLS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장교가 답했습니다. 약 15년입니다. 해외 기술 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체 개발했습니다. 15년. 어제 ADD 역사관에서 봤던 그 집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기술을 팔아주는 나라가 없으니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이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부당하고 맨손으로 시작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결국 해내는 것.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보유와 실전 운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VLS를 탑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략적 억지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방어선에 가까웠습니다.
사흘간의 실사를 통해 하나씩 무너져온 논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사토 연구관님, 맞습니다. 실전 운용까지 가야 완성이죠.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KSS-III 1번함을 실전 배치 완료했고 2번함, 3번함이 순차적으로 취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독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까지 공식화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이 VLS를 결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마르쿠스가 잠시 멈추고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실전 운용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부두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채워지지 않은 대화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잠수함 선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83m의 검은 철강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첩은 가방 안에 들어간 채였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년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전 베를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수첩을 펼치던 그 사람이 오늘은 수첩을 열지 않았습니다. 적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서 반박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이 어떤 말보다 정직하다고. 기지를 나서는 길에 저는 걸으며 머릿속으로 보고서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류라고 확신했던 열흘 전에 저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K9의 양산 능력, K2의 독자 기술력, 현무-5의 압도적 억지력, KSS-III의 세계 유일한 VLS,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인 1970년대 맨손의 시작, 숫자와 진심이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들러리가 아니라 본선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인천공항에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나흘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현무-5를 설계하는 연구실이 있고 KSS-III의 다음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고 K2의 파워팩을 시험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토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걸어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몰스킨 수첩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깔린 낮은 피아노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박사. 목소리가 나흘 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수첩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일본의 방위 기술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 방사는 일본이 이전해준 기초기술 위에 미국 기술을 얹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문도 그렇게 썼습니다. 학회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 제가 본 것은 제 20년의 전제를 전부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K9의 정밀도가 나토 기준을 2배 상회한다는 사실, K2가 독자 파워팍으로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 현무-5의 종말 기동을 어떤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KSS-III.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VLS 보유국 목록에 일본이 없다는 것을 스크린에서 확인한 순간 저는 제 2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사토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나흘간 빼곡히 적힌 메모들 사이로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토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ADD 역사관에서 본 그 사진, 폭발한 미사일 잔해 아내 앞에서 메모하는 연구원, 그리고 그 노트에 적혀 있던 한 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도 실패. 하지만 내일은 다르다. 그 한 줄이 제 논문 30편보다 무거웠습니다. 사토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다. 저는 그 글씨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토가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20년간 계산해온 것은 부품의 원산지, 기술의 출처, 라이선스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은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숫자를 만들어낸 근원이었습니다. 로비의 피아노 음악이 한 곡을 마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 보고서를 쓰실 때 제 이름을 공동 서명란에 넣어주십시오. 일본 방위성 연구관 자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분석가로서 서명가로서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는 가볍게 목매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흘 전 이 로비에서 양산 속도와 정밀도는 별개라며 여유롭게 웃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20년을 내려놓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미웠던 감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토도 저처럼 데이터 앞에서 정직해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저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20년을 부정하는 것은 4일의 선입견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흘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원의 K9 생산 라인에서 맡았던 쇳가루 냄새, KE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던 진동, 현무-5의 재원이 스크린에 뜨던 순간의 정적, ADD 역사관의 낡은 노트에 적혀있던 그 한 줄, 숫자와 감각이 뒤섞여 키보드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나토 방위력 평가 보고서는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수치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저는 나흘간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의 누적 생산량 1,700문과 8개국 수출 실적, K2의 독자 파워팩 개발 완료와 3개국 수출 계약, 현무페이의 종말기동 특성과 나토 자체 요격 불가 평가, KSSIII의 VAS 기술 보유국 7개국 목록. 숫자를 나열할수록 결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양산 능력, 독자 기술 비율, 수출 실적, 전략 무기 체계 마이너스 4가지 평가 항목 중 3가지에서 한국이 1위였고 나머지 1가지도 동률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결론란이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22년간 유럽과 중동의 무기체계만 분석해온 사람이 아시아의 한 나라를 나토 최우선 파트너로 추천하는 것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토의 차세대 방산 파트너 1순위로 대한민국을 권고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을 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토 게니치였습니다. 제목은 비어 있었고 본문은 단 2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서명란에 제 이름을 추가해 주십시오.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소속 연구관 사토 게니치.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 제 직위가 아니라 제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토가 이 서명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을 나토 최우선 파트너로 추천하는 보고서에 자국 연구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공동 서명란에 그의 이름을 추가하고 나토 본부 제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엔터키였습니다. 클릭. 보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내부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승인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나토 창설 75년 역사상 아시아 국가에 전략적 필수 파트너 최고 등급이 부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밤 저는 베를린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남색에서 희끄무레한 회색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멀리 브란덴부르크 문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창 앞에서 플랜 B 프로젝트를 처음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을 들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이름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판단이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나흘이었습니다. 고작 나흘 만에 22년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잡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틀려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흘 만에 그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K9의 양산 라인에서 시작된 균열이 K2의 독자 파워팍에서 커졌고 현무5의 재원 앞에서 갈라졌고 KSS-III의 VLS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바꿔놓은 것은 그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ADD 역사관의 그 낡은 노트였습니다. 오늘도 실패. 하지만 내일은 다르다. 1978년에 쓰인 그 한 줄이 2026년에 현무5가 되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1945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베를린 거리에서 우리 조부모 세대는 맨손으로 벽돌을 날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 땅에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했고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했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실패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 세계가 줄을 서는 무기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동 서명란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베버, 사토 게니치. 독일인과 일본인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들러리가 아니라 본선이었다고, 과소평가당하던 나라가가 아니라 과소평가한 쪽이 틀렸다고. 사토는 자신의 20년을 걸고 그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22년의 오만을 내려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작은 나라, 남의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토회장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방산 강국이며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하인리히 베버입니다. 독일 연방군 전략분석국에서 22년간 근무했고 한때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